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몇 년간 동아시아 지역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오는 안보 위협과 중국 및 러시아와 같은 군사 강대국의 부상은 한국의 국가 안보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자국의 방공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일로 만들었습니다. 군사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초음속 미사일은 많은 국가들의 군사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초음속 미사일 기술 발전은 한국의 현방어 시스템에 새롭고 복잡한 위협을 만들어냈습니다. 러시아는 아방가르드와 지르콘 미사일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극도로 높은 속도와 유연한 기동 능력을 통해 현대의 모든 방공 시스템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러시아의 군사적 지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 이러한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라는 새로운 도전을 제시합니다. 중국 또한 초음속 기술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DF-17 미사일을 소개함으로써 중국은 선진 군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으며 이는 지역 내 새로운 무기 경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DF-17은 핵탄두를 탑재하고 높은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방공 시스템을 우회하여 큰 도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함께 미사일 강국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방어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어떤 방공 시스템도 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실제로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 중국과 같은 적대 국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에 의한 초음속 무기 발전으로부터 증가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국가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와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한국은 방공기술 연구 및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연구자들은 초음속 목표물을 탐지하고 원거리에서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과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AI 기술을 방공 시스템에 통합하여 초음속 위협에 대응하는 분석 및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AI와 고급 레이더 시스템의 결합은 한국이 초음속 미사일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는 러시아와 한국입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한 국가로는 미국, 일본,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이 있습니다. 군사 전문지 텔레그래프는 이를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만이 초음속 미사일의 발사 지점과 목표 지점을 모두 보여주었고 미국과 중국은 발사 장면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의 실제 성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국은 미사일에 필요한 정밀 부품과 반도체, 보순동 합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실제로 가장 강력한 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가진 국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방어 측면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선도 국가입니다. 현재 한국은 방공기술의 선두주자입니다. 한국은 점점 더 정교해지는 위협, 특히 초음속 미사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거리 방공 시스템 천공이는 이미 배치되었으며 천공이 M3라는 개선된 버전도 개발 중입니다. 이는 탐지 및 요격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장거리 방공 및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LSAM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강력한 방어막을 구축하기 위한 전체 전략의 일부입니다. 40km 미만의 미사일은 현재 천공이와 패트리어 PAC-3에 의해 요격되고 있으며 40km에서 70km 및 40km에서 150km 범위의 미사일은 각각 LSAM과 THAAD에 의해 대응됩니다. 특히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 새로운 방공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안보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영공을 보호할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편 LSAM 또는 한국의 THAAD로 알려진 시스템은 최대 150km 높이에서 초음속 미사일로부터의 위협을 요격할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궁이 M3는 탐지 능력과 엔진에서 탁월한 개선을 이루어
특히 LSAME가 요격에 실패할 경우 더 낮은 고도에서 방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개선은 탐지 및 요격 능력에만 국한되지 않고 위상에서 초파로의 레이더 업그레이드와 연계 통제 기술을 적용하여 한국의 전체 방공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천공 3에 적용된 이중 펄스 엔진 기술은 성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요격 능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더 강력한 방공 방패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공이는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ADD 주도로 개발돼 LIGNX1이 제작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무기체계입니다. 탄도탄과 항공기 등 공중 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2017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 2018년부터 양산했습니다. 천공이는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 통제 기술, 다기능 레이더의 추적 기술, 다표적 동시교전을 위한 정밀 탐색기 등이 적용돼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핵심 무기로 또 유도탄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전방 날개 조종형 형상 설계 및 제어 기술과 연속 추력형 측추력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40km로 고도 40km 이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 요격했습니다. 한 개 발사대에서 유도탄 최대 8기를 탑재해 연속 발사할 수 있고 항공기 위협에 360도 전 방향 대응이 가능한데요. 천공이는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험 발사 당시 공중에서 2차로 점화한 뒤 마하 4.5 약 5,500km/시 속도로 날아가 약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해 적 항공기 요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천공이의 수출은 2022년 1월 아랍에미리트 UAE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K방산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의 큰손 사우디와 UAE가 구매한 만큼 중동과 유럽 추가 수출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사우디가 발주한 천공 블록이 포대 숫자는 UAE와 동일한 10개이며 국방부 관계자는 사우디가 도입할 천공 블록이 전체 규모는 10조 원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가 천공이를 도입한 배경은 사실상 UAE와 같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자국의 남부 국경을 위협하는 시아파 후티 반군의 예멘 장악을 막고자 2015년에 전격적으로 예멘 내전에 개입했습니다. 그런데 후티 반군은 구소련과 북한에서 공급된 대량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9월 사우디와 UAE 모두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을 대부분 성공적으로 요격했지만 예멘 현지에서 작전 중인 UAE군이 SS-21 공격을 받아 무려 45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도 후티 반군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날려댔습니다. 사실 후티 반군이 운용 중인 탄도미사일은 북한제 혹은 구소련제, 이란에서 스커드를 모방해 만든 조잡한 모델이 대부분이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배치된 패트리엇 PAC 미사일로도 충분히 요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PAC 생산 라인은 이미 종결된 지 오래였고 심지어 수명 연장을 위한 부품마저도 제대로 생산되지 않아 UAE나 사우디 모두 부품을 수급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PAC가 점차 소모되자 이들은 최신형 패트리엇 PAC-3나 MSE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PAC-3는 발당 가격이 약 400만 달러, 하나로 약 50억 원이었고 PAC-3 MSE는 발당 500에서 600만 달러, 하나로 60에서 8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으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PAC-3와 동급 성능을 보여주는 한국의 천공 블록이 미사일의 납품 가격은 약 17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군이 겨우 7개 천공 블록이 포대를 주문한 것과 비교해 사우디는 10개 포대를 주문하면서 가격 단가도 더욱 낮출 수 있는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또 사우디에 앞서 UAE가 막대한 개발비를 지불해가면서 사막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이 크게 향상된 천공 블록이용 AESA 레이더를 발주했으므로 사우디는 동시에 이 혜택까지 얻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의존해 주로 미국의 무기를 구매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셰일오일 수출, 사우디의 예멘 내전 참전 등의 이유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은 사우디의 무기 판매를 금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우디는 미국을 대체할 국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의 방산이 급성장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기 시작했는데요. 고래서 이때 한국의 KGGB가 수출되기도 했으며
이때부터 사우디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군사력 건설에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사우디는 한때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S-400의 거래가 성사될 뻔했었지만 결국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사우디는 군사력 측면에서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기보다는 다방면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이며 우수한 가성비 무기를 생산하고 있고 사우디와 정치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없는 한국산 무기가 최선의 선택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시작으로 천공블로기가 수출된 것인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천공블로기의 수출은 겉으로 드러난 LIGNX1뿐만 아니라 숨겨진 주역들이 많습니다. 주도적으로 LIGNX1이 큰일을 한 것은 맞지만 LIGNX1은 천공이의 유도탄과 전체 체계만 담당합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천공이의 레이더를, 한화의 어로스페이스가 천공이의 포대를 각각 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 방산업체에 앞서 꼭 짚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국방과학연구소 ADD인데요. 천공이 개발을 책임지고 총지휘한 기관이 ADD입니다. ADD는 천공이 원천 기술을 개발해 업체들에 이식하며 천공이 사업을 주관했습니다. 천공이 사우디 수출은 ADD와 LIGNX1,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합작품인 것입니다. ADD는 20세기 후반 30년간 태동, 성장, 도약의 시기를 거쳐 21세기에 본격적으로 비상하고 있다고 자평합니다. 2009년까지 국방과학 선진권에 진입했고 2010년부터 세계 수준의 연구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ADD가 세계 수준 연구개발의 첫 주자로 꼽는 것이 바로 철메이 성능 개량입니다. 철메이는 천공이의 프로젝트명입니다. 천공 또는 철메일은 항공기 요격용입니다. 이것을 성능 개량해 탄도탄을 요격하도록 개발한 것이 천공이입니다. ADD의 6년여 연구개발 결과 천공이는 2017년 6월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해 전인 2016년 ADD 안흥 시험장에서 약 10회의 개발 요격 시험에서 100발백중했고 전투적합 평가 요격 시험에서도 하루에 4발 쏴서 표적탄 3발과 무인 표적기 1대를 모두 요격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양산됐고 공장에서 나오는 족족 전력화됐습니다. 당초 계획된 전력화 개시 시점이 2021년이었으니까 천공이 성능 개량 사업은 몇 년 앞당겨 성공한 것입니다. 첨단 국산 무기 개발 역사에서 천공이처럼 기간을 줄인 성공 사례는 없습니다. ADD 고위 관계자는 가장 보람있는 개발인 동시에 가장 험난했던 개발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천공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ADD는 장거리 요격체계 LSAM, 한국형 아이언돔 LAMD, KF-21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철룡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한 미사일 또는 요격탄은 탄도순항의 현무를 필두로 비궁, 비룡, 현궁, 천검, 홍상어, 해룡, 해성, 전술지대지, 천마, 신궁, 천무 등 두 손으로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천무 등은 이미 수출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우디에 수출된 천공블로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하나 시스템 관계자는 사우디가 LSAM 블로기와 천공 블록 3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의 최대적은 이란이며 이란은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사거리 1300km급의 사하부-3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했습니다. 이란이 이런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음을 파악한 사우디는 2017년 10월 사드 미사일 150억 달러 하나로 18조 원 어치를 발주했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THAAD 미사일 발사대 44대, 요격 미사일 360기, 화력 통제체계 및 지휘소 16대, 레이더 7대, 보급 차량 43대 등 막대한 수량이었습니다. 게다가 유지보수까지 포함한 전체 비용이 약 18조 원에 달했습니다. 다른 국가가 도입한 사드 비용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들여온 것인데요. 아무리 오일머니가 많은 사우디라고 하지만 사드의 막대한 비용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로부터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들여오려고 검토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란이 보유한 사하부-3 탄도미사일은 종말 속도가 마하7이하이므로 사드와 패트리엇 PAC-3는 물론 천공 블로기로도 요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란의 위협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5월 이란은 사거리 2000km급 카이바르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측의 주장이긴 하지만 스펙을 보면 탄두 중량 1.5톤의 사거리는 2000km이며
속도가 대기권 안에서는 마하 8, 외기권에서는 마하 16에 달한다고 합니다. 스펙대로 동작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만 마하 7 이하의 탄도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는 천공 블로기와 패트리엇 PAC-3로는 요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교해 LSAM 블로기는 마하 10 이상의 속도를 가진 표적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공 블록 3도 종말 단계에서 마하 7이 넘는 표적을 요격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입니다. 추가에 이란은 극초음속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LSAM 블로기 안에 극초음속 부스트 글라이드를 요격할 수 있는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들 이유로 향후 LSAM 블로기와 천공 블록 3가 개발이 완료되면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사우디와 UAE가 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천공 블로기의 실제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으니 그 다음 버전도 관심있게 눈여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방산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UAE와 사우디 모두 LSAM 블로기와 천공 블록 3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은 UAE의 요구에 맞춰 최신 AESA형 레이더를 개발했고 이를 기반으로 천공 블록 3용 MFR 레이더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즉, 사우디와 UAE는 천공 블록 2용으로 도입한 AESA 레이더를 일부 개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천공 블록 3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한국은 1980년대부터 자체적으로 방공 유도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해 1980년대 말에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마를, 1990년대에는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인 신궁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천궁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로 우리 기술진이 11년의 연구 끝에 개발 완료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우리 군이 개발하고 운용하고 있는 지대공 요격 미사일에 잇따라 관심을 보이며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공체계라는 미국의 방공 시스템은 가격도 엄청나게 비쌀 뿐더러 납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정치적인 이슈도 작용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판 방공체계는 다른 국가 대비 비용이 저렴하고 질 좋은 방공체계로 알려져 찾는 나라가 많습니다. 앞으로 사우디와 UAE 등 중동을 비롯해 한국의 방공체계에 관심 있는 국가가 또 어디가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중량만 8톤이 넘는 한국의 괴물 무기가 등장한다는 소식에 전 세계 방산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모 탄도 미사일이 양산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오늘은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면 소형 핵에 버금가는 막강한 위력을 가진 현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모는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우리 군의 최종 목표인 적의 벙커를 폭파시키는데 매우 적합한 무기입니다. 실제로 북한과 중국의 군사시설은 땅속 깊은 지하시설에 위치해 있어 지상에서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더라도 치명타를 입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벙커버스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는 결국 우리 군의 최종 목표가 적의 기지를 날릴 수 있느냐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현모도 유사시 북한 수뇌부가 집결하는 전쟁 지도부와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강화될수록 그만큼 방호벽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북한의 3m 높이의 초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존재합니다. 북한의 지하 벙커는 화강암 지역을 굴착해 설계한 것으로 핵무기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뿐 아니라 평양 지하철은 평균 깊이가 100m에 달하는 등 북한 전역이 요새화돼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전에 최소 6,000개 이상의 지하시설물을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모호는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핵무기와 비슷한 파괴력을 낼 수 있게 설계된 고중량 미사일로 최소 300km 이상 마하 10의 속도로 날아가서 지하 100m보다 깊은 갱도나 벙커 등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재래식 탄두이지만 9톤 정도면 어지간한 저위력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2월에는 안흥 시험장에서 현모호 고위력 탄두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국군의 날 국방부가 공개한 현모호의 시험 발사 영상을 보면 해당 미사일의 탄두 부분은 쐐기처럼 뾰족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이는 유사시 100m 이상 깊이의 지하시설과 지휘 벌커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목할 점은 전시 임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탄두를 바꿔 끼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개된 쐐기식 벙커버스터형 탄두 외에도 엄청난 수의 자탄을 쏟아내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하는 확산탄두, 폭발 시 초고열 및 초고압으로 주변의 지상 지하시설을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리는 열압력탄 등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현재로서 현무호는 우리가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끝판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의 한 국도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이 국내외 밀덕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 4월 한 일반인이 지역 한 국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군용 위장 무늬로 도색된 트레일러가 담겼습니다. 미사일은 탑재되지 않았지만 기립 발사대 부분이 위장망으로 가려진 모습으로 분명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 TEL이었습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선 TEL 사진이 삭제된 상태이지만 다름 아닌 이 사진에 이목이 쏠린 건 TEL의 바퀴 개수 때문입니다. 당시 공개된 사진 속 트레일러의 바퀴는 총 12개였는데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럭까지 포함하면 TEL의 바퀴 수는 16에서 18개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국내에서 식별된 그 어떤 미사일 발사 차량보다 차체가 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탄도미사일인 현무-2C 발사 차량은 바퀴 10개로 구성됐는데 이번에 우연히 모습을 드러낸 TEL은 이보다 1.5배 이상 큰 거대한 미사일을 탑재할 신형 발사 차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 탑재될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가 바로 현무노로 현무-2가 등장한 이후 20여 년 만에 개발된 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이라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실전 배치된 현무-2도 미국의 에이테크스나 러시아 이스칸데르 등 동급 단거리 전술탄 도미사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세계 최정상급 전술탄 도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무-2는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미사일 중에선 최초로 전방에 전진 배치하지 않아도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300km급 사거리를 지녔고 탄두 중량 역시 1TU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무-2B는 탄두 중량은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주요 전략 시설이 있는 평안북도와 자강도, 함경남도까지 타격할 수 있도록 사거리를 500km로 늘렸습니다. 2017년부터 실전 배치된 현무-2C의 경우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현무-2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만 해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라는 족쇄 때문에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발전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당시 한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談판으로 사거리 제한을 800km로 연장하고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이른바 트레이드오프 방식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합의 덕분에 한국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 미사일 또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ET 미사일 같은 고중량 고체 연료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2017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친 추가 개정으로 사거리 800km 안에선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졌고 재작년엔 사거리 탄두 중량 제한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이 고체 연료 방식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길이 열린 겁니다. 미사일 족쇄가 풀린 한국은 이른바 현무호를 비롯해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해 ADD는 핵탄두 개발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사실상 핵무기급 위력의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신 탄도미사일 현무호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무호는 현무사처럼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는 없지만 공격받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핵무기와 다름없는 가공할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TEL이 실제로 현무호를 탑재하는 플랫폼이라면 이 미사일은 단거리 전술탄 도미사일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조금씩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현무호는 그야말로 괴물과도 같은 성능을 지닌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기존의 현무사 시리즈도 동급의 단거리 전술탄도 미사일 가운데 가장 크고 강력한 축에 속했는데요. 현무사 제원은 단거리 전술탄도 미사일의 범주를 크게 뛰어넘은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길이는 10m를 조금 넘고 직경은 1m 안팎입니다. 그리고 현재 알려진 현무호의 길이는 최소 16m, 직경 1.6m, 발사 중량은 36T에 달하고 일단 추진체의 추력은 75TF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대륙간탄 도미사일로 13,000km 사거리를 자랑하는 미니트맨이 제원이 길이 18.2m, 직경 1.7m,
발사 중량 35.3T, 일단 추진체 추력 80TF인데요. 이를 감안하면 현무호는 크기와 발사 중량, 추력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미국 ICBM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무호의 사거리는 600km, 탄두 중량은 8에서 9TU로 60M 두께의 콘크리트를 뚫는다는 세계 최강 벙커버스터 폭탄 GBU-57보다는 가벼운 것으로 보입니다. GBU-57은 최대 20km 고도에서 자유낙하 방식으로 목표물에 명중하는 반면 현무호는 1000km 고도까지 치솟은 뒤 마하 10 이상 속도로 표적에 내리꽂힌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무호의 경우 탄두 자체의 파괴력도 크지만 초고속 낙하를 통해 탄두에 가해지는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시설을 초토화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핵무기 같은 위력을 내는 재래식 무기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특히나 현무호 추진체 성능은 탄두 위력을 1T 안팎으로 줄일 경우 ICBM에 준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미 다단 로켓 기술을 충분히 갖춘 한국은 현무호 개량으로 3단 추진체 방식의 ICBM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존 현무호의 탄두를 줄이는 간단한 방식으로도 5000km 이상 사거리를 구현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 정도 사거리라면 주변 적성국의 주요 전략 거점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무호에는 각종 신기술이 적용됐는데 대표적으로 INS와 GPS가 결합된 유도 기능으로 GPS가 완전히 무력화돼도 유도가 가능한 최신 레이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탄도미사일 특성상 레이더가 1000도 이상인 고열을 견디고 레이더파를 투사하려면 특수한 소재로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ADD와 한국재료연구원은 고온에서 안정적으로 레이더파를 투과할 수 있는 질화교소 비산화물 계열의 소재를 개발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호이 올해부터 본격 양산된다는 소식인데요. 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이 마무리된 현무호는 올해 말부터 양산에 돌입합니다. 이 관계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훈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 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사일 사령부 예하부대에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군이 보유할 합동화력함에도 현무호를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하나오션이 MADEX 2023 공개한 합동화력함은 대형 이지스 구축함 크기인 배수량 8000T급으로 길이 150m, 폭 20여m에 달합니다. 이렇듯 현무호의 본격적인 양산 소식이 들리면서 그 다음 단계인 현무육 RCS 연구 또한 착수할 것으로 보이면서 북한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는데요. 지하에 숨어든 북한 수뇌부를 가루로 만들 현무호가 전력화될 날이 머지않은 만큼 이제 한국은 재래식 미사일 전력으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앞두고 펼쳐지는 기념행사에 엄청난 한국산 무기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오는 26일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데 서울 숭례문과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이 펼쳐집니다. 여기에 고물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호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고 장거리 지대 공미사일 LSAM도 실물로 대중에게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보다 가장 기대를 모으면서 보는 순간 감격스러울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한국이 처음으로 만든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상공을 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는 순간입니다. KF-21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국군 이날 축하 비행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공군이 선보이는 공중 분열에 KF-21이 선두에 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F-35A, FA-50 등 6종의 21대의 전투기가 편대 비행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KF-21은 그동안 우리 기술로는 절대 만들 수 없다는 비관론과 엄청난 반대에도 한국이 만들어낸 한국형 전투기로 예상과 달리 엄청난 속도로 개발되고 전 국민 앞에 공개되며 지금 전 세계의 주목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KF-21 CJ 1호기 첫 비행 성공 이후 올해 6월 마지막 CJ 6호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양산 계약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빠르게 개발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지금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는 당황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KF-21대당 가격이 F-35보다 비싸다는 지적 이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개발비 확보와 더불어 수출 계약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가 더욱더 크게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KF-21 공동 개발을 노리는 폴란드와 UAE가 미묘한 신경전을 하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4일 UAE가 KF-21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 의사를 담은 서한을 우리 측 국가안보실에 발송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동안 UAE가 KF-21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직접 우리 측에 협력을 요청한 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도네시아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UAE가 내면서 공동개발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UAE는 이미 한국과의 공동개발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어떤 나라보다 잘 알고 있는 국가입니다. 2017년부터 일본이 독자 개발에 자랑하던 CE 수송기 도입을 추진하다가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자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함께 다목적 수송기 국제공동개발 사업을 계약했습니다. 총 개발비가 수조 원, 양산비가 수십조 원인데 UAE는 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믿을 만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UAE가 인니를 제치고 1차 개발에서까지 분담금을 내겠다고 나오자 인니도 당황했지만 폴란드가 조급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도 지난해부터 KF-21 개발 과정을 주시하면서 도입을 검토한다고 말했는데 장기간 분담금을 체납한 인도네시아 지분을 인수하고 블록이부터는 공동개발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공개적으로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자리에 UAE로부터 먼저 제안이 들어왔고 그렇게 되면 폴란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블록 2 사업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미 UAE는 미국에게 F-35 주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체크메이트에 투자해 공동 개발하려 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본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스텔스기 보유를 꿈꾸는 UAE는 분명 KF-21 블록이 .3까지도 함께 하려 할 것이기에 폴란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UAE 소식이 나오자 바로 폴란드에서도 중요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는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의 말을 빌어 폴란드에 다목적 편대가 2개 더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신형 군장비 계약을 묻자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다목적 항공기로 구성된 최소 2개 편대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며 또한 어떤 종류의 비행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 세부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4개의 회사가 폴란드를 위한 추가 비행기 2개 편대, 즉 32기의 전투기에 대한 계약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F-15EX, F-35A, KF-21 4개의 기종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타이푼은 서유럽 생산 라인의 전투기만 신속하게 배송될 수 있어 문제가 있고 F-15EX는 유럽의 설계보다 구매 비용이 더 비싸고 F-35나 F-16은 배송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KF-21 블록 1은 현재 개발 중이라 제외되지만 장기적인 협력이 고려되고 있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한국이 KF-21 블록 1 개발에 성공하고 블록 2까지 만들어낸다면 이것이 가장 적합한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32기의 KF-21을 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되려면 우선 UAE와 경쟁해 인도네시아가 빠지는 공동개발국의 자리를 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지금 UAE의 제만을 집중 보도하며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지난 14일 UAE가 투자 비용을 즉시 지불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매우 놀랍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KF-21을 공동 개발하면서 핵심 기술인 AESA 레이더 기술을 안 주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이 합의 내용과 달리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탑색 추적장치 IRST 등 첨단 핵심 기술 이전에 인색하다는 내용의 언론 플레이를 해왔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기술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를 비난하기 때문에 지불이 늦어진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공동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기술을 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생패를 부리는 인도네시아는 지난 4일 한국이 주지 않는 AESA 레이더를 중국에서 사서 J-20A4 레이서를 탑재한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조나자카르타는 한국이 기술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는 KF-21 대신 중국산 5세대 J-20의 AESA 레이더 기술을 채택할 수 있다며 중국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UAE와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대체하려 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인도네시아가 당황하는 듯한 기사를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조나자카르타는 14일 UAE 논란 해결 및 KF-21 보라매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부채를 한국에 지불하기 위해 기관 설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긴급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6월 30일까지 약속한 미납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는데 UAE가 KF-21에 직접 협력하겠다는 서한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KF-21에 미납된 분담금을 갚기 위해 기관까지 설치한다고 것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한국 KF-21에 그려진 공동개발국의 국기가 조만간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선택한 4세대 전투기 라팔과 F-15EX를 구매한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며 폴란드도 한국산이 아닌 F-15EX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제넘는 훈수를 두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와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원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결코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F-21 블록 74.5세대라 불리며 사실상 맘만 먹으면 스텔스 기능을 제대로 넣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록 3에서는 마하이 이상의 완전한 F-22 수준의 스텔스기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블록 1.2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KF-21에는 미국산 엔진을 쓰기 때문에 당장 미국 전투기 수출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어 이를 쉽게 허용할 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에게 KF-21을 팔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엔진을 공급하는 미국이 반대하면 한국은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엔진 국산화를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방사청은 1만 5천 파운드 포스 IBF급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기원은 현재 방사청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용 엔진의 성능 개선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1만 IBF급 엔진 개발도 가능하다며 1만 LBF급 엔진은 2만 5천 LBF급 엔진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1만 5천 LBF급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4만 LBF급 엔진 개발도 노려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KF-21에 탑재된 F414-400K 엔진의 최대 추력은 2만 2천 LBF이기에 무인기용 엔진이 먼저 성공한다면 KF-21에 달 수 있는 엔진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투기 엔진은 미국과 영국의 독점 시장으로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고출력의 엔진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어렵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이 엔진 개발에 쓰는 돈과 인력이 선진국에 비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와 군, 그리고 엔진 시장에서 국산화를 이뤄낸 한국의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9,800대의 항공 엔진을 생산하고 누리호 엔진을 전량 담당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 엔진 핵심 소재 국산화에 나섰습니다. 한화는 지금 KF-21의 심장 미국산 F414 엔진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 KF-21에 들어가는 한국산 엔진 개발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한 두산 에너지빌리티가 사업 영역을 확장해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인기 가오리에 들어갈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이 목표인데 이것이 성공하면 유인기까지 노릴 전망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한국이 KF-21을 만든다고 하자 핵심 4개 기술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은 한국을 무시하며 절대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은 불과 7년 만에 이를 해냈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 기술자들은 한국의 KF-21개발에 처음에는 실현이 어려운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가 한국에 와서 조립 공장 현장을 보고서는 미라클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과정을 보는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과 동남아 나라들은 과거 한국이 전투기 엔진을 못 만들었던 이유를 한국이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전투기 엔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1일 우리 공군의 비상대기실에서는 때 아닌 북한 군용기의 영공 침범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다름 아닌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일환으로 이뤄진 방어 제공 훈련을 펼친 것으로 이날 출동한 F-35A, FA-50 등 10여 대의 전투기들은 적기를 격추해 나가며 흡사 실전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등 8개의 비행부대가 참가해 아군과 적군으로 나뉘어 임무를 수행했으며 다수의 방공관제대대와 미사일 방어대대도 참가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공군 방어 제공 훈련에 동원된 F-35, F-15K 편대와 FA-50의 연합훈련이 완벽히 합을 이뤄 임무를 수행한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평가인데요. 실제로 외신에서도 FA-50과 F-35의 합동훈련 소식에 대해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남다른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스는 FA-50과 F-35의 불안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했다며 전투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A-50이 합동훈련에 참여한다는 건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추후 실전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폴란드에서는 연말까지 FA-50을 추가 도입한다는 소식을 알려오며 폴란드 공군이 보유한 미그-29를 FA-50으로 빠르게 대체할 것임을 알려왔는데요. 실제로 지난 22일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폴란드 공군을 위한 FA-50 2대가 바르샤바에 방금 착륙했다며 연말까지 8대의 전투기를 추가로 들여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폴란드 군을 위한 새로운 장비들의 인도 속도가 늦춰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부하슈차크 국방장관이 밝힌 대로라면 폴란드 군은 연말까지 총 12대의 FA-50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부하슈차크 국방장관이 FA-50 전력을 미리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한국의 놀라운 생산 속도 때문인데 실제로 한국은 폴란드와 계약했던 방산 무기들을 제때에 납기하면서 두터운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벨라루스를 통해 러시아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빠른 생산 속도 덕분에 부족한 전력을 언제 보충하고 투입할 수 있을지 미리 계획할 수 있어 무한한 애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이유로 부하슈차크 국방장관은 FA-50GF의 연내 배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연신 강조하고 있는 중으로 폴란드 공군에서도 누구보다도 FA-50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하슈차크 국방장관은 21일 열린 FA-50 공개 행사에서도 현지 기자들과 만나 FA-50GF 2기를 인수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10기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앞서 KAI와 총 48기의 FA-50 공급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는 올해 말까지 FA-50GF 12기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 매달 2에서 3대의 FA-50가 폴란드로 향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에 앞서 KAI는 지난달 FA-50GF 1, 2호기를 출고하고 폴란드 공군에 인도를 완료했는데요. 이렇게 인도된 FA-50은 지난달 마인스크 마조비에츠키 제23 전술 항공기지에서 시험 비행을 진행했으며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에도 주축으로 참여해 미그-29와 함께 비행하며 성공적으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부하슈차크 국방장관은 오매물만 기다렸던 FA-50GF를 인도받고 나서 소련제 항공기보다 몇 배는 더 낫다고 입이 닳도록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폴란드 정부는 기록적인 속도로 소련시대 군용기를 FA-50과 같은 서구 장비로 교체하고 있다며 FA-50의 우수성을 우회적으로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앞서 개최된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미그-29가 떠나고 FA-50이 들어온다는 의미의 비행쇼를 선보이며 전력 교체를 폴란드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렸는데요. 이날 폴란드 공군은 미그-29를 FA-50과 함께 비행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난 뒤 미그-29가 먼저 편대를 이탈하면서 FA-50로 교체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앞서 한국에서 비행 훈련을 받고 이번 행사에서 FA-50을 직접 조종하게 된 폴란드 야첵 스톨라렉 소령은 이전에 비행한 미그-29보다 FA-50의 기술이 더 뛰어나다고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FA-50의 비행 범위와 성능은 기대를 훨씬 넘어섰다며 FA-50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등 조종사들이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기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FA-50GF의 다른 전투기들에 비해 무장이 약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FA-50GF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폴란드 공군이 전술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폴란드에 인도된 FA-50GF는 TA-50 전술입문 훈련기 블로가이아이를 토대로 만들어졌는데요. 기총과 공대 공공대지 무장을 기본으로 탑재하며 FA-50에 장착된 통합정밀 직격탄을 비롯한 정밀 유도무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경보 수신기 등을 장착해
적군으로부터 항공기를 보호하는 능력을 높였으며 야간 임무 수행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FA-50GF의 경우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게 미그-29를 공여하면서 전력 공백을 빠르게 메우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기에 상대적으로 무장이 약할 수 있지만 앞으로 쫄란드에 공급할 FA-50PL은 블록 20 버전으로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쫄란드 공군의 요구를 반영한 FA-50PL은 AESA 레이더인 팬텀 스트라이크를 탑재하며 공중급류 기능과 더불어 정밀 유도무기 등을 운용하는 능력도 갖출 전망입니다. 실제로 KAI는 FA-50PL에 대해 F-16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레이저 유도폭탄 등으로 무장이 더욱더 강력해질 예정으로 폴란드에 배치된 FA-50GF 역시 나중에 블록 20으로 개량할 수 있기에 일각의 우려를 완전히 물식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폴란드에서 FA-50 도입을 결정한 건 미그-29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품이 아니라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대항하기 위한 핵심 무기로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봤기 때문인데요. 현재 폴란드의 공군 전력은 48대를 보유한 F-16인데 여기에 더해 FA-50GF를 한국으로부터 도입하면서 이를 함께 운용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타격을 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박 사령관은 우크라이나 전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중 공격은 지상 100m 고도에서 매우 낮게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이라며 그런데 FA-50은 순항 미사일 탐지와 격추에 용이한 레이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초부터 쫄란드는 FA-50 도입을 결정하면서 실전에 바로 투입할 계획이었으며 폴란드의 이런 기대에 부응해 FA-50은 F-16과 함께 바그너 그룹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쫄란드는 FA-50 도입 계획을 밝힌 날 미 로키드 마틴과 1,400억 원에 달하는 또 다른 거래를 했는데요. 쫄란드 군비청이 로키드 마틴에 주야간 표적 식별장비 스나이퍼 어드밴스트 타겟팅 포드 ATP를 탑재하기 위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지난 18일 쫄란드는 FA-50 전투기에 로키드 마틴의 ANA AQ-33 스나이퍼 ATP 34대를 장착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으로부터 스나이퍼 표적 포드를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나이퍼 ATP는 로키드 마틴이 제작한 3세대 타겟팅 포드로 전투기에 장착돼 야간 전천 후의 상황에서 지상 목표물을 식별, 자동 추적, 정밀 유도 지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건 로키드 마틴 2세대 랜턴 타겟팅 포드의 후속 모델로 랜턴보다 탐지거리가 5배 늘어나 매우 정밀하게 장거리에서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폴란드의 스나이퍼 ATP 구매는 올 상반기부터 추진됐는데 이는 원래 FA-50PL의 사양에 포함됐었습니다. 우리 군의 4.5세대 전투기 KF-16과 F-15에도 스나이퍼 ATP가 장착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FA-50P의 스나이퍼 ATP까지 탑재돼 업그레이드 된다면 경공격기로 알려진 FA-50은 비로소 멀티를 제공 전투기인 F-16에 맞먹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전투기 엔진 소재 국산화에 나서면서 한국 방산의 레벨업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한국은 엔진에서 뿜어지는 섭씨 1500도 이상의 화염을 견뎌야 하는 특수 소재를 전량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에로스페이스는 2026년까지 인코넬 718 제조 기술을 국산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목표로 인코넬 718은 내열성이 높아 섭씨 1500도 이상의 화염을 견딜 수 있어 항공 엔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특수합금입니다. 40년간 9,000대 이상의 항공 엔진을 생산해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 소재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자주 국방은 물론 방산 수출에서도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주요 방산 업체들이 해외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매출이 상당한 수준인데요. 실제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방산업체들의 전체 매출 중 3분의 1을 해외 수출을 통해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LI지넥스원, 현대로템 등 방산 4사의 총 매출은 작년보다 2배 이상 늘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성과는 작년에 폴란드와 역대급 수출 계약을 맺은 이후 올해 본격적으로 제품 공급이 이뤄지면서 매출이 급등했다는 설명입니다.
해외 방산 시장에서 우리나라 방산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폴란드는 물론 중동, 호주 등 다양한 국가들과 방산 분야에서 여러 계약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남은 하반기 역시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